한국 경제의 거인,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용 회장. 이름만 들어도 뭔가 불도저 같은 그런 추진력, 하면 된다 정신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쵸.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분이 평생 강조했다는 부의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 관리. 어디서부터 선대해야 할지 좀 막막하셨던 분들, 오늘 이야기가 아마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거거든요. 정주영 회장 본인이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재정 철학을 담은 글의 일부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그 10가지 재정 규칙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뭐 다른 외부 정보 없이 딱 이 자료에 담긴 그분의 경험 그리고 통찰에만 집중해서요. 네, 좋습니다. 오늘 목표는 명확한 것 같아요. 이 자료를 통해서 정 회장이 강조한 그 부의 기본 원칙들, 이걸 같이 한번 파헤쳐보고 오늘날 우리 삶에요. 또 여러분의 재정 생활에 바로 적용할 만한 그런 실질적인 지혜, 그걸 좀 찾아보는 거죠. 네. 자, 그럼 그 첫 번째 원칙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원칙은 사실 거의 붙어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통제하라. 그리고 작은 돈을 가볍게 보지 마라.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정주영 회장의 경험 속에서는 이게 그냥 절약 그 이상이더라고요. 그렇죠. 자료 보니까 젊은 시절에요. 그 고된 노동 끝나고 동료들은 야, 벌었으니 써야지. 내일 또 벌면 되지. 이러면서 술값, 담배값으로 그냥 막 써버리는데. 네네, 그 시절엔 그랬겠죠. 근데 본인은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첫 월급 딱 받고 스스로한테 오늘 번 돈 일부는 무조건 남겨라. 네가 쓰는 게 네 인생 만드는 거 아니다. 남기는 게 네 미래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다짐했다는 대목, 이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심지어 동전까지 말 모으니까 주변에서 비웃기도 했다는데 하긴 뭐 그 시절에는 그게 좀 더 유별나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쟁 직후고 모든 게 부족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네.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 당장의 어떤 즐거움보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딱 통제한다는 거, 이게 훨씬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아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먼저 쓰고 남은 걸 저축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바른 거군요. 네, 먼저 저축하고 남은 걸 쓰는 이 습관의 중요성. 자료에서도 이 작은 차이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에는 큰 돈을 담을 그릇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 통찰. 이건 그냥 돈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존중,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군요. 사업 초기에 현장에서 자재비 아끼고 또 직원들한테 작은 돈 흘리면 큰 돈도 흘러간다. 작은 구멍 막는 게 회사를 살린다. 이렇게 강조했던 일화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걸 듣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수입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돈이 가는 곳, 거기가 어딘가요? 혹시 에이,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는 그런 작은 돈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돈을 딱 지키는 습관을 강조한 다음에 정주영 회장이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는 게 있어요. 바로 빚입니다. 빚. 세 번째 규칙, 빚은 무덤이다. 빚을 피하라. 이야, 표현이 정말 강력하죠. 와, 무덤이라니. 그 정도 표현을 썼다는 건 진짜 빚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거나 아니면 그 폐해를 정말 뼈저리게 목격했다는 뜻일 텐데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공장 세울 때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문을 두드렸는데 담보가 없다고 거절당했대요. 그때 이제 고리사채의 유혹이 엄청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당장 급하니까요. 그렇죠. 당장 돈만 있으면 길이 열릴 텐데 이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그때 딱 정신을 차리고 아니다, 빚은 무덤이다. 지금 편하게 여기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잡았다고 회고를 해요. 이야, 대단하네요. 심지어 거래처에서 정 사장, 빚을 내서라도 이 계약 성사시키면 회사 크게 클 거야. 이렇게 제안했을 때도 고민 엄청 하다가 결국 거절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주변에서는 뭐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랬다는데 결국 그 빚 대신에 쌓은 신뢰 그리고 실력으로 더 큰 기회를 잡았다는 이야기. 이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게요. 돈 없으니까 빚이라도 내야지.
이 생각이 어쩌면 그냥 가장 쉬운 자기 합리화일 수 있다. 이 지적이 참 날카롭네요. 그렇죠. 빚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갚아야 하는 그 부담을 넘어서서 개인의 어떤 자유, 선택권,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을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빚 대신에 머리 쓰고 손발 쓰고 신용 쌓아서 어려움을 돌파해라. 이건 뭐 단순히 재정 원칙을 넘어서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지금 혹시라도 좀, 이건 어쩔 수 없는 빚인데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원칙이 좀 새로운 관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돈을 지키고 빚도 피했어요. 그럼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네 번째 규칙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돈을 잠들게 하지 마라. 반드시 일하게 하라. 이 규칙, 이거는 정주영 회장이 그 공장에서 기계 소리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은 거랑 연결이 돼요. 아, 기계 소리에서요? 네. 기계는 멈추면 그냥 고철덩어리지만 돌면 자산을 만든다. 돈도 똑같다. 지갑 속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종이지만 시장에서 움직이면 자산이 된다. 와, 정말 생생한 비유죠? 그렇네요. 첫 월급 일부로 쌀을 싸게 사서 되팔아봤던 그 경험도 이야기하잖아요. 남은 이익은 뭐 얼마 안 됐지만 돈은 이렇게 움직여야 이게 살아나는구나 하는 그 큰 배움을 얻었다고요? 네네. 회사 초창기에요. 부족한 자본을 좀 안전하게 보관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에 맞서서 돈 묻어보면 썩는다. 돈은 굴려야 한다. 이러면서 기계 사서 공장 돌린 결정. 그게 결국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가지고만 있으면 죽은 돈이다. 이거네요. 핵심은 딱 그거예요. 돈의 흐름을 만들어라. 그냥 묵혀두는 건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 생각하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위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일하게 하라는 게 뭐 무작정 위험한 투자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면밀하게 계상하고 계획해서 돈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도록 움직임을 주라는 뜻이죠. 돈을 그냥 꽉 쥐고만 있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순환시키는 그 지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료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쌓아두고 부자는 돈을 굴린다. 이 대비가 참 인상적이에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요? 혹시 너무 안전하게만 꽁꽁 묶여서 잠자고 있는 돈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움직이려면 필연적으로 그 위험이라는 게 따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규칙이 중요해지는 거죠. 위험을 무조건 피하지 말고 계산된 위험에 투자하라. 이야, 이건 진짜 정주영 회장의 그 기업가 정신? 그걸 딱 상징하는 말 같기도 한데요. 근데 무모한 도전이랑 계산된 위험은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 자료에 나오는 중동 사막 프로젝트 일화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거요? 네. 모두가 저거 불가능하다, 실패하면 회사 망한다 이렇게 말렸을 때 정주영 회장이 그냥 에이, 까짓것 해보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지른 게 아니군요. 네. 인력, 장비, 자재 조달 계획, 예상 못한 변수들, 자금 흐름까지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책을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산이 딱 뒷받침된 그런 위험 감수였던 거죠. 위험을 피하면 평생 작은 일만 하다가 끝난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다. 단, 철저히 계상된 위험이어야 한다. 이 말이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큰 계약 앞에서 위험 요소만 보고 막 망설이는 직원들한테 이봐, 계산된 위험이라면 반드시 잡아야 해. 이렇게 독려하면서 성장을 이끌었다. 이런 사례도 나오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위험하고 무모함, 이걸 구분하는 계산의 능력인 거죠. 위험 자체를 그냥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기회를 잃는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역설이에요. 네네.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든 위험은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안전지대에만 머물러서는 절대 큰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그러게요.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계산된 위험은 뭘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가치가 있다. 이 점도 분명히 하죠. 여섯 번째 규칙, 신뢰를 잃는 돈은 독이다. 네, 맞아요. 돈보다 신뢰라는 이 무형자산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뢰 없이 쌓은 부는 결국 모래성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죠. 아, 해외 바이어랑 협상하는데 브로커가 와서 자재 품질 살짝 속이면 이익 더 남길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 일화, 저 그거 기억나요. 네네, 있었죠.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끝이다. 이익보다 신뢰가 먼저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결정 때문에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 신뢰 덕분에 더 크고 장기적인 계약을 따냈다. 이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그렇죠.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정직함을 버리는 순간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잃게 된다. 이 교훈이죠. 모든 거래나 이익 앞에서 이 돈 정당한가? 신뢰 위에 세워진 건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이 지침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칙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번 기업이나 개인이 결국 어떻게 몰락하는지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많이 맞죠. 여러분의 삶에서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신뢰가 딱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떤 서울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자,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음에는요, 돈과 시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어집니다. 7번째와 8번째 규칙인데요.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라. 그리고 돈보다 시간을 아껴라. 이 두 개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돈 자체를 최종 목표로 삼고 그것만 막 쫓다 보면 정작 삶에서 더 중요한 가치들 있잖아요. 가족, 건강,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방금 말한 신뢰 같은 것들. 이런 걸 놓치게 된다는 성찰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 돈은 이런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또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도구 혹은 수단으로 활용될 때 그때 진짜 가치를 발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해외 진출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임원들이 좀 망설였는데 이 돈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다. 더 큰 시장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설득해서 투자를 결정했던 사례. 이게 바로 돈을 수단으로 본 관점을 딱 보여주는 예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시간을 아껴라. 이 규칙은요. 유한하고 되돌릴 수 없는 자원, 바로 시간의 가치를 돈보다 더 위에 둔다는 철학이에요. 아, 시간? 네. 젊은 시절에 하루 16시간씩 일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정말 뼛속 깊이 느꼈고 늘 지금 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하죠. 그 중장비 임대료 아끼려고 인력으로 대체하자 이런 의견 나왔을 때 잃어버린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써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반대하고 결국 시간을 절약한 덕분에 더 큰 기회를 잡았다. 이 경험담은 진짜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돈 아끼려다 시간이 버리는 건 가난한 사람 방식이고 시간을 아끼려고 돈을 쓰는 건 부자 방식이다. 이 구분이 되게 흥미롭네요. 결국 어떤 자원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시간이라는 가장 귀한 자원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돈이라는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주도권을 쥐는 방법이다. 이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네. 혹시 지금 돈 몇 푼 아끼려다가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 귀한 시간을 어디에 쓰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9번째 규칙이 그 답을 좀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배움에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네, 정주영 회장도 처음에는 배움에 돈 쓰는 걸 좀 아까워했대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먹는 쌀은 당장의 배를 채우지만 배우는 지식은 평생을 먹여 살린다. 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젊은 시절에 밥 굶으면서도 책 사서 봤다는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동료들이 야, 책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비웃으니까 걱정 마라. 내일은 이 책이 나를 먹여 살릴 거다. 이렇게 답했다는 일화. 거기서 그분의 신념을 딱 엿볼 수 있죠. 이야, 실제로 외국어 공부나 새로운 기술 배우는 데 투자했던 게 나중에 해외 사업 확장하고 위기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네. 새로운 기술 도입하는 데 비용 많이 든다고 직원들이 망설이니까 이건 비용이 아니야.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득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배움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씨앗이다. 이런 관점이네요.
네, 맞아요. 지식이나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처럼 그 가치가 커지는 특성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복리 효과. 네. 배움을 단순한 소비나 비용으로 보고 아까워하면 결국 시대에 뒤처지고 기회를 놓치게 되지만 이걸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과감하게 시간과 돈을 투입하면 개인이나 조직 모두에게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성장이나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비용인데 하는 생각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규칙에 도달했습니다. 앞선 9가지 원칙을 통해서 부를 쌓고 또 지켰다면 그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돈은 흘려야 돌아온다. 어쩌면 이게 가장 실천하기 어렵고 또 가장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돈은 움켜쥐어야 할 것 같은데 흘려보내라니요. 그렇죠. 정주영 회장 스스로도 처음에는 돈을 무조건 아끼고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돈을 필요한 곳에 이렇게 흘려보낼 때 더 큰 가치로 돌아온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물에 비유하면서 물은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지고 주변을 풍요롭게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회사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됐을 때 직원들 위해서 기숙사나 식당 개선하고 교육 지원 이런 데 투자하려고 하니까 임원들이 아니 회장님 그 돈이면 더 큰 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반대했다는 일화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때 정 회장이 사람에게 쓰는 돈은 흘려보내는 게 아니다. 그건 언젠가 더 큰 과실로 돌아올 씨앗을 심는 거다. 이렇게 설득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직원들 애사심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또 위기 때 회사를 지탱하는 힘으로 돌아왔다고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자선이나 기부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선순환과 가치 교환의 원리라고 봐야죠. 선순환과 가치 교환? 네, 내가 가진 자원, 돈이나 지식, 기회 같은 걸 지구원 사회의 미래 세대같이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나누면 당장은 지출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신뢰, 인재, 새로운 사업 기회, 사회적 평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더 큰 가치로 되돌아온다는 믿음인 거죠. 돈을 그냥 끌어안고 자기만의 성을 쌓는 그런 폐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호흡하면서 가치를 주고받는 개방적인 시스템. 이걸 구축할 때 진정한 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깊은 철학입니다. 와, 움켜쥐는 게 아니라 순환시킬 때 오히려 더 커진다니. 참 역설적이네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눌 때 그게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정주영 회장이 평생 강조했다는 10가지 재정 규칙을 저희가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 지출 통제 우선 2. 작은 돈 존중 3. 빚 회피 4. 돈 활용 5. 계산된 위험 감수 6. 신뢰 우선 7. 돈은 수단 8. 시간은 자산 9. 배움 투자 그리고 마지막 10. 돈의 선순환 네, 쭉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돈을 불리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 이런 걸 넘어서서 돈을 대하는 태도, 또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좀 근본적인 철학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분의 치열했던 삶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원칙들이었네요. 맞습니다. 각 규칙마다 그분의 구체적인 경험이랑 깨달음이 담겨 있어서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서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원칙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이것만큼은 내일부터 당장 내 삶에 한번 적용해봐야겠다 싶은 게 있으셨을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활동했던 그 시대와 지금 21세기는 산업 구조, 기술, 금융 환경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달라졌죠.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몸으로 체득된 이 원칙들이 과연 오늘날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또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똑같이 유효할까요? 그게 참 질문이네요. 아니면 어떤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부분은 현 시대에 맞게 좀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 여정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열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정주영 회장의 지혜 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